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격화 소양으로는 안 된다. 예, 발바닥에 가려우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긁어야죠. 어떻게 발바닥에 가려운데 양말 그대로 신고 신발까지 다 신고 그리고 그걸 긁습니까? 긁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까지 답답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지금 김기현이가 딱 그렇습니다. 김기현이가 딱 그래요. 격화소양하고 있어요. 중앙일보의 김형기 도쿄 총국장의 짧은 칼럼은 이렇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은 도로민 영남당에 머물렀다. 수도권 유권자는 바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 바꿔 못 바꿔라고 대답한 게 김기현 지도부다. 이거는 마이웨이도 아니다. 이건 오만이다. 민심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내민 카드가 바로 혁신이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총대를 맬 희생양은 외부에서 긴급 수혈했고 수혈해온 꼴이다. 당을 혁신시킬 기계도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자가 집권당 대표를 맡고 정작 그 위기를 책임있게 타개해야 될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불러와서 따로 맡기는 정당. 이걸 어떻게 제대로 된 정상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김기현은 인요한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정권을 넘긴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빨리 집에 가지. 이게 김형기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의 짧은 칼럼이고요. 이제 이기영 칼럼을 보겠습니다.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처방은 두 가지 축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는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을 경청 공감 소통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당 관계의 정상화다. 첫째 처방은 실행에 들어갔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는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 배경을 들어보니 대통령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단들이 전해진다. 두 번째 처방, 대통령과 당 관계의 정상화도 혁신이 출범으로 나름 실행 준비에 들어간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마디로 격화 소양이라는 것이다. 구두 위로 긁는 신용만 내는데 어느 국민이 감동하겠는가? 핵심은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누가 그걸 진정한 변화의 의지로 받아들이겠는가? 김기현 개인에 대한 호감 비호감의 차원이 아니다. 김기현이 즉각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모든 게 궁극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지만 대통령은 수시로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내각이 잘못될 때는 대통령이 책임이라 하더라도 총리가 책임지고 장관이 책임지듯이 선거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설사 대통령의 책임이더라도 집권당 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여당의 숙명이다. 그런데 김기현이는 바로 그 숙명을 지금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둘째, 개혁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할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김기현이가 있는 한 아무리 혁신이가 대통령과 당 관계를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 인요한 카드는 며칠 동안은 관심 끄는데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과연 인요한 혁신이가 무슨 혁신안을 내놔도 김기현이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실행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위한 김기현의 선제적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대에서 김기현이가 당대표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기현을 쳐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빤히 서로 알지 않냐.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김기현이가 먼저 사표를 던져야 맞지 않냐, 이게 정치 도의 아니냐. 어떻게 미련하게 그걸 빤히 알면서도 버티고 있느냐. 버티는 순간순간 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핵심 지지층은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놓고 문재인은 손도 못 댄다고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또 그런가 하면 영장 기각된 이재명이는 노골적으로 마치 무죄나 받은 듯인 양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이런 비정상이 보통을 넘는 이 상황을 모두 당연한 듯이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돌파할 방법은 간단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벽두, 윤석열 후보는 엎드려 절하고 포옹하며 현장으로 갔다. 대통령은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현장으로 가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를 당장 사퇴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사직생의 각오로 총선에 매진해야 한다. 김기현 스스로 용퇴의 결단을 내리는 게 옳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요한 혁신의 첫 번째 혁신안은 김기현의 사퇴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이기영 대기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인요한이는 첫 번째 혁신안으로 이준석 사면을 요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외부 일정으로 5.18 묘역 참배를 선택한 거예요. 완전히 헛다리 짚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사태만으로는 안 되게 됐다. 김기현 인요한 사태로까지 가지 않으면 사태 수습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판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이번 주말에 정치 빅뱅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하겠습니다 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정치 빅뱅, 정치 대폭발을 통한 새로운 정치 혁명에 대한 고민이 정말 근원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토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일본의 정치평론가 다나카 아키라라는 사람인데요. 한국 정치를 투시한다라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나카 아키라는 1990년대 초에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한국 정치는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오직 권력 투쟁에만 매달렸던 조선시대 당쟁 정치의 원형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 문민 정치가 갖고 있는 전통이고 존재 양식인데 유일하게 박근혜 시대 18년은 예외다. 모든 것을 조국 근대화에 바친 박정희 시대를 제외하면, 박정희 시대 18년은 예외다. 모든 것을 조국 근대화에 바친 박정희 시대를 제외하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시대는 조선시대 당쟁과 별반 다름없는 정쟁으로 얼룩진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조국 근대화에 바친 박정희 시대가 예외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고질적인 당쟁을 뛰어넘는 진정한 한국 정치를 구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던 정부로는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원래 새벽에 오기 전에는 밤이 깊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의 정쟁화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정치가 아니면 다 질식해 죽을 정도까지 왔어요. 이런 모순의 심화가
새로운 혁명의 기폭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이효성 논설고문의 칼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효성 칼럼은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화의 세계화에도 성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도상국이 산업화, 민주화, 문화산업에서 이런 정도의 위협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그러나 이는 양적, 형식적 차원일 뿐이다. 질적, 내용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후진적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광대한 영토와 많은 자원을 지닌 그런 나라들까지 중진국에 머문 이유는 딱 하나다. 정치적 후진성 때문이다. 우리도 바로 그 정치의 후진성에 덫에 잡혀서 더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공익을 위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투쟁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겠는가? 예, 이효성 칼럼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의 선진화, 특히 정치와 제도와 정치 권력의 태도의 선진화다. 이 정치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의 대통령 임기를 지내면서 후진적인 정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쟁 정치 때문에 여러 차례 절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절망하는데 대통령이 절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대통령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 정치혁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모순이 심화되고 비로소 정치 빅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봐도 이대로는 안 돼. 대수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통령으로부터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단순한 내년 총선 승리 정도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 그걸 위한 정치 빅뱅, 이것이 총선 승리와 2027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정치혁명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가까운 몇 분들 모시고 진짜 아무 얘기나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그게 오늘 고성욱 칼럼의 제목입니다. 총선 필승으로 가는 길, 조기 전당대회. 7가지 이유로 저는 조기 전당대회, 조기라는 말은 임기 끝나기 전에 다시 전당대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전당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1월 이때 전당대회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면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7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조기 전대를 한다는 뜻은 김기현 지도부가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대로 가는 과정에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 총사퇴가 있는 거죠. 김기현 지도부의 총사퇴야말로 국민의힘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전대로 가면 이기는 첫 번째 이유, 책임 정치 구현. 김기현 지도부 사태로 인한 변화의 시작과 책임 정치 구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대로 가면 비대위원장 누구로 임명하는 식의 위에서부터의 임명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당 지도부 구성을 맡기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거죠. 당내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겁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고 하는 이 당헌당규 1조가 구현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다시 내가 이 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자발성을 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전당대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당대표에 도전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김기현 체제에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있어요.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라는 무대가 딱 펼쳐지면 그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2027년 대선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차기 대권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총출동해서 2달간에 걸친 전국 유세, 합동 토론, 그리고 TV 토론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총선 앞둔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흐구온 날 비명계냐 친명계냐 갖고 지그들끼리 싸움하는 걸로 뉴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은. 그리고 이재명이는 흐구온 날 재판정 불려가는 것으로 뉴스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 유세와 합동연설과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이벤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걸 통해서 전국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가 만들어내는 허구한 날 짜증나는 재판 관련 이슈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만들어내는 국정 이슈와 정치 이슈, 이런 것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해서 누가 대표가 되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지도부는 아주 강력한 지도부가 됩니다. 당원이 직접 뽑는 당대표 이상 센 당대표가 있습니까? 이 강력한 당대표가 바로 공천을 단행하기 때문에 공천 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총선 직전에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중진도 공천 혁명에 거부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공천 혁명이란 대세를 만들어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정치를 구현하는 자유우파와
허구한 날 당대표가 재판정이나 끌려다니는, 그리고 비명계 반명계 간에 개파 싸움이나 하는, 그리고 국정 운영에 발목이나 잡는 종북주사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확실한 차별화가 국민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7가지 이유, 7가지 효과로 저는 조기 전당대회가 12월, 1월, 2월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몇 차례 했는데, 이렇게 왜 전당대회가 필요한가? 전당대회를 하면 비대위로 가거나 또는 지금의 김기현 체제로 그냥 가는 것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데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고성국 칼럼으로 조기 전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이죠. 인요한이 유승민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제 인요한이 JTBC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죠. 유승민을 만나서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유승민과 당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인요한의 발언입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마음의 상처를,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처를 안 받았다. 이준석의 얘기도 나왔는데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혔다. 이준석은.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 좋다고 정치 잘하는 게 아니다. 인요한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좋다고, 사람이 착하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정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인요한의 행보를 보면서 계속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인요한의 이 황당한 인터뷰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인요한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요한에 대한 저의 그 인간적인 평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인격이 좋은 분,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그러면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유승민이가 코리안 젠틀맨이고 애국자라면 그 유승민이한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죽일 사람인 거죠. 진짜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유승민이가 젠틀맨이고 애국자면 김무성이도 젠틀맨이고 애국자고
이자들과 손잡고 박근혜를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박지원이도 코리안 젠틀맨이고 애국자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이도 코리안 젠틀맨이고 애국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입에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인격이 좋은 분인, 이거요, 제가 이 이뇨한의 이 발언을 듣는 순간 김정은이가 스마트하니 뭐니 하고 그 축혀 세웠던 저 문재인이 종북 주사파들의 그 황당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김정인이도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스마트하다고 하는 판에 유승민이가 좋은 분이다,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못할 건 또 뭐 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이뇨한은 유승민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봐 걱정이 됐던 모양인데, 아니, 배신자가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제가 각종 방송에서 김무성이 유승민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다, 수백 번도 더 했는데, 유승민이가 제 배신자라는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김무성이가 상처받을까요? 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걸로. 어쨌든 혁신이라는 걸 띄워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론은 매일처럼 이 혁신이를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싫든 좋든 그 혁신이, 이뇨한이가 만들어내는 뉴스를 지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저도 그 뉴스를 쫓아가면서 해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합뉴스에 가도 뭘 KTV에 가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제가 아미고 회원들 현장에서 만나도 계속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황당한 소리나 하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후보도 발굴하지도 못하고 선거 구도도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기현 지도부는 오로지 자기들 살길만 지금 골몰하고 있고, 이뇨한 혁신위는 정말 뜬금없는 소리만 계속해서 지금 폭탄 터뜨리듯이 터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럴 시간 없다. 이럴 시간 없다. 혁신이 앞으로 이 임기가 60일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연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혁신이가 내년 2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내내 이뇨한이가 오늘은 또 무슨 폭탄 터뜨리나 이거 조마조마하면서 아침 방송을 봐야 되냐, 아침 뉴스를 봐야 되냐, 이럴 시간 없다. 혁신이 조기 종결시키자. 혁신이 조기 종결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이 이뇨한 혁신이 출범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물어서 조기 사퇴시키고, 그리고 조기 전대로 가자. 이게 지도부를 이대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김기현, 인뇨한 체제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이런 말 폭탄, 이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구 칼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정말 우리 이럴 시간 없다. 혁신이 조기 종결시키자. 더 이상 뭘 기대하냐. 이뇨한 혁신이 출범까지 포함해서 김기현 지도부에게 정책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당대회 중이라도
조기전대로 돌입하자. 그것이 우리 자유우파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고성급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네, 우리도 정치연합, 선거연합 기획이 필요하다. 저 좌파 국회의원 중에 이탄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아주 심각한 주장을 했습니다. 심각한 주장을 했는데 이거 잘 새겨드려야 될 주장입니다. 이탄이의 주장을 먼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탄이의 주장입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 종북 주사파들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묻지마 거부권이에요. 이자들이 표현하기로는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연합 200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양산해내는 악법들을 막고 있잖아요. 그만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다시 국회에 재의해달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다시 다시 재심의를 해서 표결을 한 번 더 해요. 이때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하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3분의 2가 2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3분의 2만 있으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그래서 데드라인입니다. 이 이탄희 이자는 지금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연합 200석을 얘기하지만 이 200석 야권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정의당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200석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만 무력화시키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해버리지. 그리고 개헌을 하지. 이것들이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가자고. 지금 이런 주장을 이 이탄이라는 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석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가. 왜? 비례대표 등등이 있어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정도만 목표로 하자. 그리고 정의당, 뭐 진보당, 뭐 이런 등등의 또 이 위성정당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 200석을 만들면 되지 않냐. 행동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2020년처럼 180석이 최대치다. 3년 전처럼. 민주당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합리적 보수 세력, 진보 야당과 협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 세력과도 손잡고 200석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가 뭐 우리 단독 힘으로 했냐. 합리적 보수 세력인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 잘 꼬셔갖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이탄이라는 자의 이 주장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현실적이다. 이거 다 계산해 봤다 이 자가. 그래서 욕심내지 말자. 연동형 비례대제 지금의 3년 전 선거 투표 방식이 유지가 돼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들도 의석 몇 개씩을 가지면서 윤석열 포위에 함께할 수 있는 200석을 좌파 연합이 만들면 되지 않냐.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주장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정부에게는 가장 무서운 주장이 오늘 이 이탄희의 주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될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좌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치연합에 대한 기획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뭐 과반 쉽지 않아요. 또 과반을 하더라도 뭐 160, 170, 180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우리 공화당도 있고 많잖아요. 또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3년 전 선거법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들이 선거법 개정할 리가 없다잖아요. 그러면 3년 전대로 위성비례정당을 국민 욕 들어가면서 또 만들 거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이 비례정당 쪽으로 발전해 가면서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바로 그 자유우파 재정당 사회단체 연합, 이런 방식으로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구축하자. 이런 기획을 우리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6개월 전에 국가원로회의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적어도 11월 중에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우리 자유우파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해서 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선거연합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고, 적어도 자유통일당 정광훈 대표, 정광훈 목사님,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그리고 태극기 애국 세력의 주요 지도자들에게는 이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 연석회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무슨 사면을 하니 무슨 삼선 연임 금지를 하니 하는 정말 제가 봐서는 자해적인 행동에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럴 시간이 없다. 이럴 시간이 없다. 이 정치연합, 선거연합에 대한 기획에 바로 착수하고 또 제대로 된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지도부로는 역부족이니 지도부 교체부터 단행하자. 전당대회가 곧 가장 좋은 선거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새 지도부가 힘있게 선거연합 협상회의를 주도하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철규 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새로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당이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려나 보다, 이렇게 좀 한시름 났다는 느낌으로 제가 오늘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궁색하다. 핵심 친윤 인사에게 공천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선거에 지고 혁신하겠다는 당이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요직에 기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틈만 남은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은 진짜 잘못한 일처럼 들리죠. 자, 저는 조선일보 이 입장을 강력하게 제가 비판합니다. 첫째, 선거에 지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요직에 기용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거에 지고도 물러나지 않은 이 김기현 최고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 최고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단 한 번 제대로 엄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당의 지도부는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에요.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그 당대표에 의해서 최고위에 의해서 임명된 당직에 불과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 임명직 당직자들만 책임지고 다 사표를 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철규, 박대출이야말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책임있게 행동한 정치인인 거죠. 선거에 진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선거에 진 다음에 책임있게 행동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서 계속 당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기현과 최고위가 비판을 받아야지 왜 책임지고 책임있게 행동한 이철규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점이 조선일보가 명백히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겠다고 작심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사설은. 만약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물러난 이철규를 비판하려면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아직도 당권 주물르고 있는 김기현에 대해서는 10배, 100배 먼저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형평성 있는 논평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언제 김기현 지도부 물러나라고 제대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친윤 비윤으로 편 가르는 게 누굽니까? 이철규가 편을 갈랐어요? 언론 아닙니까? 조중동. 그리고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 유승민, 이준석이. 이것들이 세상에 사전에도 없는 윤핵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왜소화시키고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계보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마치 계보 정치, 정략 정치를 하는 그런 당처럼 이걸 비난하고 왜소화시키고 있는 것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편승해서 조중동이 끊임없이 무슨 인사만 있으면 친윤이나 비윤이나 현미경 갖고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진박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다. 뭐 해놓고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생어가 난무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온갖 박박박들 언론이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이 국회의원들하고 술자리에서 시시덕하게 거리면서 시덥지 않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이걸 갖고 그 다음날 대단한 무슨 계보 나타났듯이 이렇게 써제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것들이 이렇게 판을 어지럽혀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 중에 찐박이 뭐고 쪽박이 뭐고 탈박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아는 분들 계세요? 다 언론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언론이. 재밌으니까. 까식거리로. 저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정략 정치의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고약한 시도입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는 이렇고 중앙일보는 이철규 위원장 인사를 전하면서 인유한 영입도 이철규가 했고 김포 편입도 이철규가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실세 이철규의 부활이라고 썼어요. 우선 인유한 영입 이철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래요. 기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인요한의 경우에 이철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 서대문구의 출마를 뭐 타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인유한이 세브란스와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가 있는 곳이 서대문이에요. 지금 이성은 구청장도 연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오래 살기도 했지만 다 그런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서대문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지역에 세브란스와 깊은 인연이 있고 아주 참신한 이미지가 있는 인유한을 그 영입해서 출마를 시키려고 시도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하고 그 인유한이 혁신위원장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철규 총장이 물러난 후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인유한 영입도 그가 짰다고 해서 마치 인유한 혁신이 출범에 이철규가 뒤에서 역할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편입도 그거 짰다 그러는데 사무총장은 당 정책에 대해서 직접 기획 단계에서부터 손대지 않아요. 만약에 김포 편입까지 이철규 사무총장이 신경을 썼다면 그러면 당의 정책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철규 사무총장 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제가 이철규 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중앙일보의 마지막 기사의 맨 마지막 대목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선 인재 영입위원장이니까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선 상대방이 영입 대상인 상대방이 제안자 국민의힘에 좀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해 주실 수 없겠냐라고 제안하는 제안자 인재 영입위원장이죠. 상대방이 제안자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당내 입지와 위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당이 인재 영입에 나섰는데 당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을 위해서 나서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재영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인재영입위원회를 맡은 위원장이 정말로 실세다.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느껴야 영입 타진을 받고 있는 이 대상자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판이 열리면 지금 선거판이 막 열렸어요. 정말 개나 소나 다 나 누구랑 친한데 하면서 내가 이번에 당신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고 다닙니다. 거의 90%는 사기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을 진정성 있게 하려면 인재 영입위원장이 정말 실세라고 제안을 받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을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제가 사실은요, 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 제가 얘기하면 다 관철이 되고요.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도,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제안을 했다면, 이건 진지한 제안이다. 라고 내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권 아닙니까? 야당과 여권은 달라요. 여권에서 이 인재영입위원장이 진짜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신뢰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당대표와 신뢰가 깊어야 돼요. 야당은 그냥 당대표하고의 관계만 설명하면 돼. 아, 내가 이재명이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 조정식이나 정성호가 인재영입위원장에 나섰다 그러면 제안받는 사람들도 이것도 이재명의 뜻이겠거니 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인재영입위원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대통령의 신뢰만 놓고 보면 이철규 위원장이 아니라 창재훈 의원도 대통령의 신뢰가 있으니까 나서면 좋겠네. 그거 잘 안 돼요. 왜? 대통령과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들 윤핵관 하니까 대통령이 신뢰한다고 치고, 그런데 창재훈은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인재영입이라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뭐 안철수가 인재영입위원장 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이거 안철수 사람 심으려고 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확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원희룡이 인재영입위원장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원희룡도 안 돼요. 왜? 원희룡이 하면 원희룡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인데 그럼 원희룡 사람 뽑겠지. 그래서 한동훈도 안 되는 거예요. 인재영입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장제원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권성동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확실하고 당대표와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으면서도 자기 정치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 이어야 인재영입이라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제안을 받는 상대방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이철규밖에 없어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제 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정치는 교과서도 아니고 도덕 공자를 맹자를 하는 도덕경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영입 당할 대상자들이 저 사람이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한번 내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돼. 이렇게 설명 없이 딱 인정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인재영입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 중에서는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철규밖에 없다. 따라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임명으로 비로소 당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